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로금리 유지와 경기 안정진단, 주택거래 증가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1.3% 올라 9,300선을 넘겼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한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현행 제로금리는 상당 기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G20 가운데 한국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 균형을 넘어 GDP 대비 2.1%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현 회장이 오늘 예정대로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돌아오기 직전 만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1.3% 올라 9,361로 장이 종료가 됐고요. 스탠다드 & 포스 500 지수 역시 1,000선을 넘겼습니다. 출구 전략 관련해서 어떤 멘트가 나올 것인가 귀추가 집중이 됐던 FRB의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기준금리가 현 제로금리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장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한 달쯤 뒤인 10월쯤 종료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 시그널로 해석이 돼 다우가 위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호재가 많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리딩 투자증권의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효과로 상승했던 것 같아요. 마감 지수 챙겨주시죠. 예, 금일 미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 촉각을 건드리는 모습과 함께 혼조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와 무역 적자폭 완화로 인해서 개장 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틀간의 부진을 털어보며 연중 최고점인 9,437포인트를 향해 무섭게 상승하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국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제히 2%대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 오른 9,361.6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전날에 비해 1.47% 오른 1,998.72포인트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예, 다음 금일 다우 차트 보시겠습니다. 금일 다우지수는 투자자들은 엇갈린 지표 속에 그 경기 회복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마치면서 FRB가 미 경제는 실질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서 다시 큰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전날 하락세를 주류했던 은행주는 이날 큰 폭 오름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처음에 짧게 이렇게 양봉이 쭉쭉쭉 나오다가 쭉 계속 횡보하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런 대로 또 한 1.3% 정도 다우의 경우에 오르면서 끝이 났던 모습 차트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자,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했었고 장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역시 한 10월쯤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을 좀 붙여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금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 예상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면서 완료 시점을 한 달 뒤로 늦추기로 했는데요. 연준이 이날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의 복합적인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 완화 정책의 고삐를 늦추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성명을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해 보면 첫째로는 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낙관을 한다라고 보였는데요. 연준은 조속한 경기 회복에 열쇠를 쥐고 있는 가계 소비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 소비는 여전히 실업 증가와 소득 정책, 그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 및 신용시장 경색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이면서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고정 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출 증가로 재고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금리를 이제 상당 기간 유지하는 입장을 불변했는데요. 앞으로 조기 인상을 배제하였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저금리 유지 기간을 표현하는 문구에 주목해 왔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로금리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을 밝혀 조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는데요. 성명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채 매입 속도를 앞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아울러 주택 경기 회복과 민간 신용시장 개선을 위해 실시 중인 총 1조 7,500달러에 달하는 채권 매입, 즉 양적 완화 정책 기조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준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증권과 2천억 달러의 공공기관 채권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목되는 대목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속도 조절인데요. 당초 9월 말 정도이면은 이제 국채 매입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갖고 시기를 늦추기로 연준이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연준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출구 전략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기 위축세가 둔화됐다라고 6월 FOMC에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경기가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첫 번째로 변화된 점이었고, 또한 기준금리를 그런대로 또 동결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 늦춰서 끝내기로 했다는 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FOMC의 회의 결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호재가 많았는데 일단 주택시장 관련해서 지표가 좋았고 6월 수출입 동향도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예, 그 장 전에 발표한 그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6월달 미국 무역 적자가 270억 달러를 전달에 260억 달러에서 4%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6월 무역 적자폭이 예상보다 둔화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7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중국 등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해외 수요가 살아나면서 미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적자를 만회했습니다.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2% 증가한 1,258억 달러 기록했고요. 수입은 2.3% 증가한 1,528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좀 올랐는데요.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수입도 늘었습니다. 반면 TV와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주택 가격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주택 가격이 17만 4,100달러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 15.6% 하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하였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9% 감소한 476만 채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나 전분기 대비로서는 3.8% 증가해서 주택시장의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압류주택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가격 회복에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기지 신청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의 모기지 신청의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가 발표한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대비 3.5% 하락한 499를 기록하면서 차환지수는 7.2% 하락했고요. 구매지수는 1.1% 상승하였습니다. 압류로 인한 주택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면서 신규 구매는 증가한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갈아타게 된 차환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5.17%에서 5.35% 상승했고요. 3월 말 4.61%에 비해서 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지난 6월 수출과 수입 모두 나란히 증가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모두 동반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힘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분기 주택 관련해서 가격은 조금 멈칫멈칫했지만 거래량이 또 크게 늘면서 역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같이 주택시장 안정화 징후가 포착되니까 주택 건설주들도 조금 급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업종별 또 등락도 좀 챙겨주시죠. 예. 금일 발표한 그 톨브러스, 미국 최대 고급 주택 건설업체죠. 톨브러스가 지난 분기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톨브러스는 이날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감소한 4억 6,13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억 7,6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오늘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14%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네. 주택 관련주로서 호보 내니언이 3% 상승했고요. 비저홈스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 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DR 홀튼 역시 2.5%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2위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예. 메이시는 이날 2분기 순이익이 700만 달러, 주당 2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20센트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주당 10센트를 상회하였고요. 이날 메이시는 6% 급등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실적 호재에서 3% 상승했고요. 어제 그 하락세를 이끈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7.86% 상승하였고 골드만삭스가 2.85%, 그다음 AIG가 1.6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이 같은 금융주 강세는 유럽 쪽에서도 이어졌는데 유럽도 때문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국제유가도 FOMC 여파로 인해서 70달러 선을 배럴당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펀드 거래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정부의 과세 방안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이 공모 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해 왔는데요. 올 연말로 끝나는 비과세 혜택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지금 세율 등에 대한 세부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서 과세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모 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지난 98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국내 펀드 시장이 99년 박현주 펀드로 대표되는 뮤추얼 펀드 출시 이후에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공모 펀드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 적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거래세가 부활이 됐었고요. 네. 정부가 이렇게 공모 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현재 거래세가 부과되는 사모펀드나 직접 투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 아래 또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 펀드 매매차의 과세가 내년부터 사실상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공모 펀드에 대한 거래세마저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이 정부의 재정 적자 압박을 주식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거래세가 부과가 되면은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적자는 부담을 느낄 텐데요.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경험을 들면서 공모펀드의 거래세를 매겨도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운영업계에서는 이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사라져서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펀드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한 150에서 200%인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은 3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 회전율이 높은 일부 중소형 운영사나 또 차익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가 잦은 인덱스 펀드의 경우는 수익률 확보가 앞으로 어려워지면서 경쟁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파생상품 거래세하고 해외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겹칠 경우에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 사상 유례 없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공모펀드 거래세는 현재 면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0.3%, 그리고 파생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3%, 해외 펀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거래세 혜택을 또다시 연장하자는 논리가 앞으로 통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 거래세 부과는 일단 그 일반 주식형 펀드의 단타 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국내 공모펀드의 거래세 면제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이 불공평한 제도로 꼽아왔던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도 비과세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 50% 수준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방안을 지금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자로서 정말 궁금한 것은요, 이 같은 실제 거래세 부과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텐데,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뭐 크게 또 달라질까요? 일단 거래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주식 매도 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부과를 하는데요. 그 평균 회전율을 감안을 할 때 세금 부과 이전에 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 대금의 약 0.6%에 그치게 됩니다.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뭐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 회전율이 높은 펀드나 운용사의 경우에는 수익률 관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차익거래를 노리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익거래 펀드는 연간 매매 회전율이 600에서 700%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세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만 연한 1.8% 이상이 늘어나서 수익률을 상당히 갉아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약 5조 7천억 원 규모로 전체 펀드의 7.4%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80~90%가량이 이런 차익거래를 통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과세 이후 인덱스 펀드의 상품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거래세 부과가 수익률에 미친 영향, 결국은 매매 회전율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매매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가장 그 수익률 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또 한편 민자 사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금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죠. 네, 우선은 이 민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민자 사업은 국가가 세금으로 설치해야 될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시설 설치 사업을 기업들에게 주고 민간 자금으로 완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투자금을 직접 회수를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을 받고 몇 년 뒤에 국가에 시설물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어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자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해주고 또 민자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투자비의 80%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민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정부는 민자 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부대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고요. 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가 5대5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또 민자 사업 그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공공투자 펀드도 조성을 하고요. 이 민자 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의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 민자 사업 대상으로는 이 자전거 도로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생태 하천 보건 사업 등의 녹색 기반 시설로 확대가 되고요. 또 민자 사업의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분쟁 조정 기구도 새롭게 설치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민자 활성화 방안은 그 민자 사업의 사업 구조와 또 자금 조달 관련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반기 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고 또 민간 대기업의 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9월 중에 이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민투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민자 사업 선물 꾸러미를 대거 내놓았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민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자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해서 민자 사업의 구조적인 결함까지 더해져서 올해 민자 사업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0조 원을 목표로 했던 민자 사업 협약률이 현재 20에서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7조 원으로 잡았던 집행 목표는 현재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 조달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6월까지 수익형 민자사업 착공 예정 사업 12개 가운데 본 금융약정이 체결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자사업이 이렇게 부진을 겪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민자사업이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바뀌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는 운영 위험은 100% 부담을 하면서도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발생해서 수익률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의 경우는 수익률이 97년에서 2005년 현재 평균 8.56%에서 2006에서 2008년 평균은 5.15%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민자사업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민간투자심의회를 통과한 부대 사업을 대부분 가능하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 수익은 높이고 또 위험은 낮춰주는 방안으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낮았던 투자 매력들을 높여서 민자사업의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를 했죠. 지난 6월에 반짝 증가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금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늘어났던 일자리가 역시 오래가지는 않았는데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은 7월 취업자 수는 2,383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만 6천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에 4천 명이 늘어났던 데서 불과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반면에 실업자는 7월 말 현재 9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9천 명이 늘었고요. 실업률도 3.7%에 달해서 작년에 비해서 0.6%포인트 올랐는데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네. 취업자 수는 올 초부터 10만 명으로 또는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5월에는 21만 9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6월에는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4천 명이 늘어나서 고용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 재정 여력이 둔화된 데다가 잦은 비로 이 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업 시행 등 그 일시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고용이 이렇게 악화됐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도 역시 갈 길은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고용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시장의 움직임이나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는 출구 전략을 쓸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요. 고용 지표 앞에서는 이 같은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한시적인 고용 대책이 끝나고 기업들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고용 지표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데요. 게다가 지금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이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7월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구직 단념자가 1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나 증가를 했거든요. 2000년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또 사실상 백수라고 볼 수 있는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100만 명 이상 전년 동기 대비 9.6%나 늘어났고 네. 이렇게 9월이면 또 대학의 그 코스모스 졸업생들도 쏟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실업자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상당히 지금 현실감이 있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1.3% 상승한 9,361을 기록했고요. 스탠다드앤포스 500 지수도 1.1% 올라서 1,005를 기록해 1,000선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FRB의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현 제로금리 수준인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역시 9월이 아닌 한 달 정도 더 늦춰진 10월 정도에 어쨌거나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6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주택 지표 개선이 모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